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의 대선 판도에 따라 한국이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독재자 김정은에게 아첨했지만 우리는 한국결을 지킬 것이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앞으로도 한국 편에 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오른쪽 귀에 총격을 당한 직후만 해도 미국 전역에선 마치 트럼프가 벌써 당선된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압승할 것이 분명해 보였죠. 갑작스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면서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는데요. 바이든을 대신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과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고령의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한 해리스 부통령이 오차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7월 말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지속적으로 트럼프를 제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언론들 역시 해리스에 대한 여론조사 상승세가 일시적인 허니문 효과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을 깨고 상승세가 유지되는 것에 크게 놀라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 20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하기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가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당원과 지지자가 집결해 흥분이 고조된 상태였는데요. 이날 현장에서 만난 지지자들은 부진하던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물러난 뒤 해리스의 선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첫 흑인 여성 대통령 탄생 가능성에 기대를 드러내는 이가 많았죠. 그도 그럴 것이 시카고는 미국 최초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해서 특히 이번 정강 정책에서 눈길을 끌었던 건 민주당이 한국을 무려 14번이나 언급하며 동맹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대선 때의 6번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였는데요. 특히 해리스 측은 트럼프와 다른 점을 부각하면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중산층의 경제적 안전성을 진전시키는 데에 집중할 것입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 생필품에 소비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죠. 이는 생필품 가격을 한층 상승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도 트럼프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 독재자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주고받으며 그에게 아첨하는 등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트럼프는 무역 분쟁 및 주한 미군 철수 등으로 미국의 소중한 동맹인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했습니다. 불법적인 미사일 능력 증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 동맹국들, 특히 한국의 편에 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핵무기를 다양화하고 확대함에 따라 이 세계가 직면한 도전 과제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이 위험한 수준의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는 맥락 속에서 우리 행정부는 핵보유국으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왔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 발언은 한국 편은 들겠지만 한국의 자체 핵개발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했죠. 트럼프 일기 당시 미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과 철강 등에 대한 관세 인상 등으로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할 경우 한국에 또다시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전방위적으로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이 과정에서 북한과 재협상은 물론 주한 미군 철수 등이 재차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한편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트럼프에게 근소한 차로 앞서고 있긴 하지만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음에 따라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도 자체 핵무장론이 부상하고 있음을 미국 언론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자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귀환 가능성이 좋은 일. 한국에서는 그동안 자체 핵무기 개발을 금기시해왔지만 트럼프 변수로 인해 미국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 핵무기들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한국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또 핵무장론이 한국 주류 정치권에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상도 전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미국의 해구산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
실제로 한국이 지난 2월 한국인 1,043명을 대상으로 북한이 ICBM 잠수함발 사탄도미사일 등 미사일 기술 개발을 통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를 묻자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응답이 60.8%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2.8%로 조사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난 2022년 4월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핵 개발 포기가 실수였음을 우려한다면서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었죠. 지난 6월에도 북한과 러시아 간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이 아시아 군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한국의 핵무장 용인이나 미국 내 기류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기류에 따라 지난달 국회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임에는 탈북민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북한 무기 개발에 직접 몸담았던 그는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은 핵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대화를 통한 평화는 이미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걸쳐 충분히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북한은 국제사회의 눈을 속여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그 결과 북한의 핵무장이 고도화됐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북한이 개발했다는 고체 연료 ICBM은 내가 2000년대 초중반 북한에 있을 때 공장에 있었고 개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에게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핵은 핵에 의해서만 억제가 가능하다. 게다가 외교적으로 잘 해결하면 오히려 트럼프 재선이 자체 핵무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상황을 잘 활용한다면 한미 간 맺은 원자력 협정도 손볼 수 있다. 핵무장을 갖출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될 수 있다. 또 트럼프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면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하거나 철수할 수 있고 미국 전략 자산 배치 비용이 비싼데 이 전개 비용을 한국에 청구할 수도 있다며 최악의 상황에는 전작권을 한국에 넘길 수도 있는 만큼 한국의 대미 외교력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후보의 재선이 한국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예측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한다면 한미 간에 맺은 원자력 협정도 손볼 수 있을 것이고 한국의 전략 핵 추진 잠수함 자체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진행이 되다 보면 핵무장을 갖출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될 수 있으며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는데요. 현재 해리스 부통령의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트럼프 지지자들은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반격을 해야 하지만 그가 특유의 막말만 계속 해대면서 악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15일엔 참전 용사를 폄하하는 발언을 해 참전 용사들에게 후폭풍을 맞고 있는데요. 트럼프 측은 사과했으나 여론은 이미 싸늘한 상태입니다. 과연 앞으로 미국 대선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이에 따른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1975년 미국 하원군사위원회에서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제임스 슐레진저 당시 국방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군사적으로 우세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도 군사적 큰 위협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반도는 4대국의 이익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주한미군 주둔은 정치적인 중요성이 있으며 1940년대와 1950년대와는 판이하다. 이는 명백히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대한민국 주둔으로 인해 동북아시아에서 정치,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전선에서 적대국의 정보를 수집, 감시하며 유사시에는 전초기지, 선봉부대로 주한미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도 주둔 목적에 따라 비용 부담의 주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 방어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대중국 견제를 위한 주둔이라면 그에 따라 비용 부담의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 한국이 낸 방위비 분담금은 1조 2,896억 원입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한국 정부가 나눠내는 돈이방위비 분담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도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 약 6조 9천억 원을 요구하며 증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50억 달러를 주든지 아니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든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3년까지 한국이 미국에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은 18조 원에 달합니다. 2차 대전 전범국 처우 규정과 한미 소파 협정대로라면 한국은 그 돈을 몽땅 돌려받아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내 기가 차는 것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데 드는 전체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 한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전시뿐만 아니라 유사시까지도 포함된 만큼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주둔비가 인상된다는 의미는 향후 미국의 여러 분쟁에 한국이 휘말릴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말이 됩니다. 특히 미국 국방부가 매년 편찬하는 연례보고서인 미군기지 구조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기지의 3분의 2가 글로벌 군사전략상 핵심 지역들로 꼽히는 독일, 일본, 한국에 집중되어 있으나 방위비 분담 규모와 구조에선 확연한 차이가 두드러지는 모양새입니다. 첫째, 미국과 맺은 소파 협정과 별개로 거액의 미군 해외 주둔비를 매년 지원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두 나라와 달리 독일은 한때 미군 주둔 비용 상당의 미국산 무기나 채권을 사준 적은 있지만 이는 직접 지원과는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1975년 이후 미군의 분담금 성격의 돈을 주지는 않으며 미군에 대한 지원의 대부분은 임대료 및 세금 면제 등 간접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비록 미군 주둔비 총액에 있어서는 일본의 지원액이 한국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국내 총생산, 즉 GDP를 기준으로 고려할 때 한국은 일본 대비 직접 지원비 비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 국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의 경제력을 감안하면 한국의 부담금 2019년 1조 389억 원이 전 세계 최고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심지어 주한미군의 월급까지 한국 정부에 떠넘기면서 50억 달러 6조 원의 주둔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던 바, 이는 한국의 2020년 외교통일 예산 5.5조 원보다도 많은 터무니없는 액수였습니다. 미국이 6조 원을 요구한 근거는 미 국방부가 2019년 발간한 자료에서 주한미군 총 주둔 비용이 5조 352억 원으로 추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돈을 다 우리더러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한국 군대나 우리가 고용한 용병도 아닌데 말입니다. 6조 원이면 한국인 60만 명에게 해마다 1천만 원씩 나뉘 줄 수 있는 돈입니다. 미국이 분담금을 뜯어내기 위해 자료를 조작한 가능성도 포착됐습니다. 당시 미 국방부 자료에는 주한미군 주둔비 중 인건비가 약 2조 4천억 원, 운영유지비가 2조 6천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통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주한미군 운영유지비는 평균 8.2억 달러였고 최대 11억 달러를 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주한미군 운영유지비는 11억 6천 달러 약 1억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미국은 갑자기 운영유지비를 2배로 늘려 2조 6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한국에 더 많은 주둔비 지원금을 뜯어내기 위한 자료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우리 세금으로 미국 국경 장벽 건설에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9년 9월 미국은 멕시코와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데 주한미군에 배정된 예산 845억 원을 전용하기로 했습니다. 미 의회가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자 주한미군에 배정된 돈을 뺏은 것입니다. 이 돈은 경기도 성남에 있는 전시지휘통제소 CP탱고와 전북 군산기지의 무인기 경납고에 배정된 예산입니다. 그럼 미국은 이곳에 들어가야 할 돈을 어떻게 메꿀까? 각종 언론에서 미국은 이 돈을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분으로 충당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말로는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이지만 사실상 우리 세금으로 미국의 국경장벽을 건설하는 셈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은 현재 지원금을 다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통사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집행되지 않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은 다 합쳐 2조 원가량입니다. 당시 주한미군 분담금 2배에 달하는 돈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돈으로 미국은 자국에 필요한 예산으로 쓰면서도 남은 금액으로 이자놀이도 했습니다. 뉴스타파 2014년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신한은행에 모아둔 주둔비 지원금을 예치해 이자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계대출 이자를 내면 그 돈이 다시 주한미군 손에 쥐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평통사는 당시 주한미군이 이자놀이로 착복한 소득이 최소 3.000억 원 이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소 3.0의 원 이상. 주한미군이 주둔비 지원금으로 이자놀이를 하는 것은 한미 SOFA 7조 영리활동 금지 규정 위반입니다. 주한미군은 우리가 준 지원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트럼프가 주둔비 지원금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작전지원비입니다. 직전지회. 전략자산이란 항공모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같이 상대방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은 이 전략자산에 대한 한반도 전개 비용을 우리가 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개 비용이야 그렇다 쳐도 이 작전지원비에는 미국이 중국과 대결하기 위해 남중국해에서 하는 항행의 자유작전 비용과 미국이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하는 호르무즈 협의체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이란 중국과 싸우는데 우리더러 물주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이란, 미국과 중국의 분쟁에 끼어들어서 좋을 게 없으리란 건 명백합니다. 미국을 위해 전 세계에 돈을 뿌려가며 적국을 양산하는 꼴입니다. 사실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요구는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SOFA에는 한국은 미국의 시설과 토지 등을 제공하고 주한미군 유지경비 등 주둔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인건비나 작전 전개비를 한국에 요구하는 건 한미 SOFA 위반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맺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 특별협정에도 주한미군의 비인적 주둔비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인건비를 떠넘길 어떤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작전지원비 부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 방어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중국해나 호르무즈 협의체 같은 작전지원비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라는 말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자체가 한미합의 위반이자 심각한 외교 전횡입니다. 이럴 거면 협상은 왜 하고 합의는 왜 맺을까요?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은 돈은 돈대로 뜯어가고 안보는 안보대로 해치게 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미국의 여느 국가들보다 매우 높은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에 있어서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해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SOFA에 근거하여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제반 무상 지원, 토지 무상 공여, 기지 주변 정비, 각종 세금 면제 등만 해도 3조 원, 카투사 병력 지원과 평택 컴프리스 기지 건설 비용 부담 등도 10조 원을 넘나드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무기 도입 비용만 27.6조 원 244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의 세금이 주한미군에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한미군은 거꾸로 주둔비를 내든 철수하든 한 가지를 골라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 대만을 동시에 방어할 수 있으려면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지난 24일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에서 현재 미국은 한국, 대만과 다른 동맹을 전부 동시에 방어할 군사력이 부족하다며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동맹과 파트너를 방어하려면 군에 더 투자하고 동맹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미국의 적들이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려고 하는 가운데 미국은 기존 군사력을 유지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미국이 핵과 재래식 전력의 양과 질을 모두 크게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동맹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미국이 동맹과 파트너의 국가 안보를 지원하지 않는 한 필요한 동맹과 파트너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차기 정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개발 담당 부차관보에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거론하면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안보 지원을 크게 줄이고 북한을 상대로 안보를 유지할 책임을 한국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한미군의 주 임무는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 하며 중국이 한반도에 직접 개입할 경우에만 한국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그렇게 하면 미국이 중국을 상대할 때 한국이 미국을 돕지 않게끔 할 수 있고 그것은 미국의 이의에 반할 것이라며 동맹은 미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공동의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동맹이 각자의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고 서로의 역량을 통합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데니 로이 미국 동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23일 현지 시간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세계 15위권 경제대국인 한국을 잃는다면 미국의 글로벌 이익에도 큰 타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로이 연구원은 한국의 중국과의 전쟁에 필요한 대규모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오산과 군산 공군기지에 수십 대의 F-16 전투기가 있지만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대부분의 미군은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 시나리오와 관련이 없는 육군 보병과 포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한국보다 대만을 방어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더 중요하지 않다며 세계 15위권 경제대국이자 중국과 가까운 이웃국가인 한국을 잃는다면 미국의 글로벌 이익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로이 연구원은 한국에서의 방어가 북한만 상대하는 것이라는 콜비의 평가는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북한은 중국에 지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가운데 한국도 미국 진영에서 중국으로 이동하게 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입지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그의 관측입니다. 한국이 자체 방어 차원에서 핵무장 보유를 고려하겠다는 콜비 전 차관보의 입장에도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국민들은 한국 정부가 폭탄 개발에 필수적인 핵폭발 실험에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핵무장 보유는 한반도에서 핵전쟁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지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아가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도 핵무장을 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국제 현실은 냉혹합니다. 역사를 보면 미국은 우리나라를 두 번이나 버렸던 나라입니다. 태프트 가스라 밀약이 첫 번째이고 에치슨 선언이 두 번째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버린 것이 직접적 원인이 아닐 수는 있으나 첫 번째 버림으로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두 번째 버림으로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국익을 위해 두 번이나 우리나라를 버린 미국이 세 번째 버리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바뀐 국제 현실 속에서 미국이 북한보다는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주한미군을 두고 있다는 것은 여러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의회가 2019년 국방수권법을 통해 주한미군 규모를 대통령이 임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통과되었다는 점은 트럼프 마음대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콜비 전 부차관보는 이른 시기에 한국군으로 전시작전권 OPCON을 이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보수 진영에서 반대해온 전시작전권 전환을 오히려 미국 보수 진영은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북한 위협이 대비 방안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와 측근들의 주한미군 철수, 핵무장의 용인, 전시작전권 이양 반환 요구를 오히려 자주국방력 제고의 기회로 삼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트럼프야 미군 싹 빼라. 최근 KF-21의 양산이 시작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F-35를 사지 못하는 나라들은 러시아나 중국산 스텔스기를 살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한국산 KF-21을 살 수 있는 옵션이 생겨나면서 글로벌 전투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창 전쟁 중이어서 이에 대해서 별다른 논평이 없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한국산 전투기에 대해서 위협감을 느끼며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KF-21을 살 것이라고 예상치 못한 두 개의 나라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 러시아는 물론 중국까지 애타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한국이 KF-21을 3가지 버전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중에 어느 국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수출형에 중국은 굉장히 놀라는 듯 했습니다. 지난 7월 2일 중국 텐센트에는 KF-21 여러 모델을 갖춘 하나의 전투기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보다 먼저 동남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세계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에는 한국이 전자전 전투기 KF-21A, 성능 개량 버전 KF-21EX 그리고 수출형 KF-21SA를 개발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KF-21의 외관 특성은 미국 F-22 및 F-35와 유사하다고 하면서 핵심 동력 구성은 미국산 F-414 엔진 2개로 최대 비행 속도는 마하 1.8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KF-21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성숙한 기술이 많이 사용된다는 점이라며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초의 철단 전투기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군수 산업에서 갖는 큰 장점은 서방 국가로부터 선반 제품과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에 있다고 하면서 KF-21의 1차 생산 가격은 1,000억 정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을 하면서 수출을 고려했고 국제시장에서 다른 경쟁력 있는 국가들과 경쟁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중국 매체의 기사는 다른 중국 기사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놀라운 개발과 수출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중국다운 부정적인 의견으로 끝냈습니다. 한국이 자체 주문에 의존한다면 다른 국가들은 F-35를 구입할 것이라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탈리아로 초기에는 항공산업이 강했지만 자글 부족으로 꼴뒤쳐 결국 라팔과 F-35를 구입해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KF-21에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원가를 회수하거나 수출 판매를 통해서 이익을 얻어야만 진정한 선순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마치 한국이 이탈리아처럼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여러 조건에서 F-35 시리즈를 팔지 않는 국가들에게 아직 러시아 수-57과 중국 J-35의 명확한 수출 판매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신속하게 시장을 장악하고 원래 중국과 러시아에 속했던 잠재 국가들을 점유할 수 있다면 그 돈은 중국과 러시아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중국 네티즌들은 이같이 자주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KF-21이 중국 전투기보다 더 현대적으로 보인다. J-35는 잡재 고객이 전혀 없습니다. 수-57은 사라졌습니다. 중국 31은 너무 느리다. 다 팔아버리고 우리가 개발한 기체도 팔아서 차세대를 연구해보자. 당연히 굴착기만 만들 수 있다. 사실 중국산 스텔스기에 대한 수요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 동남아 5개국은 러시아산 수-57 전투기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러시아산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는 베트남,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국가는 미국에게서 F-35를 사지 못하기에 러시아산 스텔스기를 사려고 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 한국산 FA-50 경전투기를 도입한 말레이시아도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러시아산 수-57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되어 왔습니다. 지난 6월 25일 말레이시아 매체 22는 제14 말레이시아 계획에 따라 러시아 스텔스 전투기 도입 가능성 높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체는 최근 5세대 전투기를 선정하는 14차 말레이시아 계획에서 뜻밖의 전투기가 등장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한국산 KF-21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갑자기 수-57과 한국산 KF-21을 비교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매체는 수-57과 KF-21 모두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RMAF의 전력 현대화 계획에 들어맞았다고 했습니다. 수-57의 경우 말레이시아는 이미 1995년 미그-29를 시작으로 러시아 항공기의 운영, 서비스 및 유지 관리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인프라는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러시아가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의숙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KF-21은 FA-50 경전투기에서 논리적으로 발전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선두주자가 되었으며
4대 FA-50M의 초기 배치는 2026년 10월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14대는 2027년 말까지 인도될 예정이며 말레이시아는 18대의 항공기에 대한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FA-50의 도입은 보라매를 포함하도록 쉽게 확장될 수 있는 포괄적인 유지관리, 예비품 및 지원 패키지를 수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지금 막 도입한 FA-50으로 말레이시아는 KF-21을 도입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스텔스기를 도입할 것이 가장 유력했던 말레이시아가 KF-21을 선택한다면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한국산 KF-21로 관심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사실 동남아에서 중국산 스텔스기를 살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를 모두 가지고 있는 미얀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미얀마조차 중국산 전투기에 대해 침을 뱉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얀마는 지난 2022년 중국에서 구매한 JF-17을 기술적인 문제로 못 써서 전력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미얀마는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JF-17을 2016년 대당 335억 원에 16대를 구매했습니다. 공동 개발국을 제외하고는 최초로 도입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까지 6대 가도착했는데 전혀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JF-17이 구조적 결함과 무기 부풀 기술 부족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요격 지상 공격, 폭탄 투하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상태이면 미얀마군의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 미얀마도 러시아산 전투기만들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 텐센트에는 지난 7월 5일 한국이 자체 개발한 KF-21 전투기가 J-20을 때리고 J-11을 발로 차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는 KF-21의 재원과 무장에 대해서 보여주고 한국이 추구하는 화려한 전투기 편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전투기가 우월하다고 알고 있던 중국 네티즌들은 놀라는 듯하며 실제 싸워야만 누가 더 강한지 알 수 있다. 한국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계했습니다. 동남아에서 KF-21을 도입해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가 말레이시아라면 지금 중남미에서는 페루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페루의 군사 채널에서는 페루는 5세대 항공기를 보유한 최초의 남미 국가 KF-21 보람의 우월한 전투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에서 페루는 KF-21 전투기 개발에 참여하고 인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 페루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한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이 자신들을 대체해 페루와 공동 개발을 제안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페루에서는 이미 한국과 공동 개발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환호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영상에 페루 네티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KF-21은 페루의 미래입니다. 1970년에 우리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1990년에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공군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아르헨티나인으로서 저는 우리 형제들이 이 한 기술적 도약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페루 만세, 아르헨티나 만세. 의심할 여지 없이 KF-21 보라매는 우리의 최선의 선택입니다. KF-21 보라매는 우리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우리는 생산 체인의 일부로서 예비 부품을 제조할 것이며 공군력 우위의 거대한 도약을 이룰 것입니다. KF-21이 가능하니까 FA-50을 샀지. 우리 군에 좋을 KF-21로 가자. 얼마 전 중국은 잠수함 부대 창설 70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신형 스텔스 잠수함을 홍보했습니다. 중국 해군이 최근 공식 웨이보 계정에 올린 영상을 보면 중국의 신형 잠수함은 향상된 스텔스 기능과 함께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 기존 잠수함들과 눈에 띄게 다르다면서 상부도 부분이 각진 형태가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상을 보고 이 잠수함은 과거 외신에서 타이프 39C라고 이름 붙인 잠수함과 같은 기종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버 뉴스는 지난해 11월 타이프 39C형의 중국 최신 비핵 추진 공격용 잠수함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신형 스텔스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며 세계에 대놓고 자랑하던 중국은 최근 잇따라 쓸데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은 미국이 남중국해의 잠수함 탐지기를 살포했다며 대대적인 수거 작전에 나섰습니다. 지난 6월 중국 국영 중앙 CCTV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국 군용기가 남중국해 상공을 선회하며 미상 물체를 투하하는 것을 우리 측이 포착했다. 사건 발생 직후 중국군이 해당 해역에 가서 미상 물체를 인양했다. 해당 물체에는 울트라 일렉트로닉스라는 상호가 인쇄돼 있다. 그러면서 중국 해양 전문가를 출연시켜 울트라 일렉트로닉스는 잠수함 탐지 서비스 개발업체로 미국 해군에 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 탐지기는 중국 잠수함이 신호를 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호 대항을 할 수 있다는 설명까지 곁들였습니다. 중국 중앙TV는 미군이 이 탐지기를 투하한 지점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세컨드 토머스 암초 부근 해역이었다. 이 해역은 환경이 뛰어날 뿐 아니라 돌고래들이 떼를 지어 다니는 곳이다. 이 탐지기에서 나오는 소음은 돌고래 등 해양 생물의 음파 탐지 능력을 방해해 방향을 잃게 하거나 좌초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중국 잠수함의 스텔스 기능이 제대로 동작한다면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굳이 미국이 잠수함 탐지기를 살포했다며 굳이 수거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탐지기를 수거한 이유로 뜬금없이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중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해양 환경에 적극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중국 잠수함의 스텔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 잠수함이 최악의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최근 대만 언론들은 중국 조선소에 정박 중이던 중국 디젤 잠수함이 침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대만 매체들은 지난달 중국 우한시 창장 연안의 우창 조선소에 정박 중이던 중국 해군 주력 39호형 위안급 3600T 디젤 잠수함 한 척의 모습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해당 잠수함이 원인 불명으로 갑자기 침몰하면서 주변 해상에 엷은 기름막이 생겨 주변에 기중기선을 투입해 방제 작업을 벌였다. 중국 잠수함이 침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작전 중도 아니고 조선소에서 침몰했다는 사실이 놀라운데요.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잠수함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평형수를 채워 넣는 밸러스트 탱크 고장, 어뢰관과 배기 밸브 문제, 추진축 관련 수밀 개통 등의 문제로 인해 침몰한 것으로 보인다.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정확한 원인이 알려질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도 지난달 15일 우창 조선소의 부두에 정박해 있던 중국 잠수함이 갑자기 수면 위에서 사라지고 기중기선 4척을 투입, 기름 차단막 설치에 나섰다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한 조선소에서 잠수함 한 척 사라진 뒤 실제로 갑작스럽게 수상의 엷은 기름막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대만군 관계자는 중국군의 동태와 정보에 대해 모두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지만 대만군의 정보 유출 가능성을 고려해 공식 논평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말하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대만 국방안전연구원 INDSR의 수주인 연구원은 사고가 난 중국 잠수함은 실전 배치돼 운용 중이란 점에서 설계 문제가 아니라 내부 기계 고장이거나 외부 물체와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는데요. 대만 언론은 중국 정부가 이 잠수함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발표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중국 역시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지난해에도 중국 핵잠수함 침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대만 정보기관은 중국 핵잠수함이 겪은 사고와 관련해서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대만 국가안전국 NSB의 차이밍엔 국장은 지난 5월 대만 국회에 출석해 국가안전국이 중국 해군 핵추진 94명 잠수함 417호가 겪은 지난해 8월 사고와 관련해서도 잠수함 위치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히면서
중국의 핵잠수함의 침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디젤 지난해 핵잠수함에 이어 이번에는 잠수함이 갑자기 침몰했다는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침몰할 수 있다고 쳐도 구조를 해야 합니다. 중국은 왜 잠수함 구조함을 보내 신속하게 승조원을 구출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게 많은 함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승조원의 생명이 달린 잠수함 구조함이 없을 리는 없을 텐데 말입니다. 심지어 자국 조선소에서 침몰했는데 구조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구조 능력이 없다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잠수함은 바다속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침몰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 해군은 중국과 달리 침몰 중인 잠수함 구할 수 있는 작전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2000년 8월 12일 토요일, 러시아 해군 북방함대 소속 오스카급 잠수함 쿠르스크함이 노르웨이 바렌츠해에서 군사훈련 중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이 쿠르스크함 침몰 사고를 다룬 영화 쿠르스크를 보면 구조를 기다리다 숨진 드미트리 콜레스니코프 대위의 시신에서 메모 하나가 나옵니다. 너무 깜깜하지만 감각으로나마 시도해본다. 살 가망은 없을 거다. 모두에게 안부를. 절망할 필요 없다. 쿠르스크함 침몰 사고 당시에는 아직 잠수함 구조함이 없었습니다. 당시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안타깝게도 승조원 23명이 모두 사망했고, 이 사고는 엄청난 파문을 던집니다. 세계는 쿠르스크함 침몰 사고를 통해 잠수함 구조함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잠수함 구조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해군도 1987년 12월에 170T급 돌고래 잠수정 도입을 시작으로 1992년 장보고함 1200T를 인수해 세계에서 43번째 잠수함 보유국이 돼 잠수함 구조함 도입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6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의 잔해가 서해에 낙하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발사체를 쏜 지 약 1시간 30분 만에 낙하지역 해상에서 잔해로 추정되는 부유물을 발견했으나 인양 시도 과정에서 발사체 잔해는 무거운 중량으로 인양 장구에서 이탈해 수심 75m 아래 해저에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발사체 잔해를 찾는다면 북한 발사체의 재원과 성능을 밝혀낼 스모킹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잔해물 인양 작전에 동원 가능한 해군 자산을 모두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인양 작전 15일 만에 직경 23m, 길이 15m의 잔해를 바닷속에서 끌어올렸습니다. 그 선두에 있던 것이 3200T급 청해진함입니다. 청해진함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잠수함 구조함 ASRAUXILIARY 서브머린 레스큐 10입니다. 실제로 청해진함은 2008년 12월 신형 심해 구조 잠수정 DSRV-2를 도입해 세계 최초로 500M 자망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해군 잠수함 전력이 늘어나면서 청해진함만으로는 부족했고, 위급 상황 때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작전을 수행하고자 한국은 추가 건조를 결정합니다. 2018년 우리 해군은 한화오션의 대우조선해양과 잠수함 구조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고, 한국 해군의 두 번째 잠수함 구조함은 현재 시운전 중으로 올해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해군은 잠수함과 승조원 지킴이인 잠수함 구조함의 한 명으로 해양력 확보와 관련된 역사적 지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차기 잠수함 구조함 ASR-2의 한 명을 강화도로 제정해 잠수함 구조함 2호 한 명은 강화도함으로 명명했습니다. 강화도는 국난시 항전의 요충지로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항쟁 거점으로 활용된 지역입니다. 강화도함은 현재 해군이 운용 중인 3200T급 청해진함 ASR-I보다 2400톤이 늘어난 함정의 크기는 길이 120m, 폭 19m에 이르며 승조원은 130여 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강화도함은 덩치만 큰 것이 아닙니다. 각종 첨단 구조 잠수 체계를 갖췄습니다. 파도 조류 바람의 영향으로부터 함정을 지정된 위치에서 유지토록 지원하는 자동화 미유지 장치를 비롯해 조난 잠수함 승조원을 구조하는 심해 구조 잠수정, 카메라 영상으로 수중 물체 위치를 탐색하고 상태를 확인하는 수중 무인 탐사기 등이 탑재됐습니다. 또 수중 구조작전 때 물체를 탐색 추적하는 선체 고정 음탐기와 포화 잠수 작업이 가능하도록 잠수사를 일정 압력으로 가압 감압해주는 포화 잠수 체계 등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도함은 세계 두 번째로 함정 중앙 수직 통로로 DSRV를 진수회수하는 센터 웰 방식을 적용한 덕분에 파고 4M의 악천후에서도 500M 깊이까지 내려가 구조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작전 능력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심해 구조 잠수정은 최대 수심 500M에서 한 번에 16명의 조난 승조원 구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국과 대부분의 군사 강국들은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에만 골몰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총각을 다투는 구조를 위해 잠수함 구조함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창군 70주년을 기념해 신형 잠수함을 자랑하기까지 했는데 얼마 못 가 잠수함 침몰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진 중국. 왜 최근 들어 잠수함 침몰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지, 대체 중국 해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이 만든 지하철 타고 LA 올림픽 보러 갈 것입니다. LA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한국이 해결해줬습니다. 미국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현대로템이 약 1조 원 규모의 미국 지하철 사업 수주에 성공하면서 크게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한국의 중견 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는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까지의 여정은 비단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현대로템은 K 전차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폴란드에 대규모 K 전차를 수출하며 방산계의 한 축으로 떠올랐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철도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지하철까지 수주하게 되면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대로템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LA 전동차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전략을 짚어보려 합니다. 현대로템은 철도 차량, 방위산업 및 플랜트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고객 맞춤형 솔루션 제공에 집중해왔습니다. 현대로템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내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약 1조 원대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LA 전동차 수주에 성공하면서 16년 만에 미국 신공장 설립을 하게 되며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르면 연내에 착공할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현지 생산 설비를 갖추고 고객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현대로템은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확대하며 북미 사업 확대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현재 미국 내 생산 기지 구축을 위해 여러 지역 후보군을 물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A 지역 인근이 유력시되는데요. 현대로템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건 지난 2009년 필라델피아 공장을 준공한 지 16년 만입니다. 통상 전동차는 사용 연한이 3040년으로 깁니다. 매해 생산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동차 기업들은 대규모 철도 수주가 이뤄지면 업체들은 현지에 공장을 지은 뒤 공급이 완료되고 사후 관리 AS가 마무리되면 공장을 철수합니다. LA 전동차 프로젝트 수주는 이러한 현대로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사례로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진출은 단순히 하나의 프로젝트를 넘어서 현대로템의 글로벌 전략 실행의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됩니다. 현대로템이 수주한 8,688억 원 규모의 LA 전동차 프로젝트는 단순한 계약을 넘어서 현대로템에게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추가적인 유지보수 비용까지 더하면 약 1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로템은 미국 시장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역량과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LA 전동차 공급 사업은 현대로템에게 미국 내 철도 차량 시장에서의 강력한 입지를 마련해 주었으면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현대로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일단 그 깐깐한 미국 시장에 진출 성공했다는 것은 엄청난 신뢰를 주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은 현대로템이 첨단 기술과 뛰어난 제품 품질로 경쟁사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현대로템이 미국 시장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를 통해 미국 내에서 더 많은 사업 기회를 탐색하고 향후 다른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에 있어 중요한 경험과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로템의 미국 내 생산 기지 설립 계획은 단순한 확장을 넘어서 전략적 비전의 실현입니다. LA 인근 지역에 신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결정은 국제 시장에서의 물류 효율성 증대, 현지 시장과의 연계 강화,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사업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지역 선택은 미국 내 주요 교통망과의 접근성, 우수한 인력 자원, 그리고 전략적 시장 진입 용이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현대로템이 북미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이유는 북미 시장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신공장은 미국 내에서의 생산 능력을 높이고 고객사와의 더 밀접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면 미국 시장에 대한 현대로템의 장기적인 헌신을 보여주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현대로템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 미국 내에서도 더욱 강력한 사업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신공장 설립은 미국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는 물론 현지 고용 창출과 기술 교류 촉진을 통해 현대로템과 미국 사이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현대로템의 기술적 역량은 LA 메트로 전동차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그들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이번 사업 수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에서도 이제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요. 첨단 기술의 개발과 적용은 현대로템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고객 맞춤형 디자인 솔루션, 그리고 안정과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경쟁사들과의 차별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현대로템의 경쟁 우위는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 강력한 글로벌 공급망 관리,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제품 개발에 대한 그들의 노력은 시장에서의 그들의 입지를 더욱 강화합니다. 특히 LA 메트로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현대로템의 프로젝트 관리 능력은 고객사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전략적 이점은 또한 그들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문화에서 기인합니다. 이는 현대로템이 미래 지향적인 기술과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현대로템의 LA 전동차 프로젝트는 2028년 LA 올림픽을 대비하여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현대로템은 LA 메트로 전동차 공급 사업 입찰 과정에서 발주처인 LA 카운티 교통국을 대상으로 뛰어난 철도 인프라와 우수한 전동차 성능을 선보였는데요. 우수한 차량 제작 기술과 북미 지역의 납품 실적, 납기 준수 등 사업 이행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 현대로템이 이번 사업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기존 노후화된 현지 차량을 대신할 LA 메트로 전동차는 최대 113kmh로 달릴 수 있습니다. LA 다운타운 할리우드 북부 26.4km와 LA 다운타운 코리아타운 구간 10.3km에서 운행될 예정인데요. 두량 1편성으로 최대 6량까지 중련 운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련이란 차량을 연결해 운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한 량당 최대 245명이 탑승할 수 있어 LA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한층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현지 기후, 날씨를 고려해 영하 6도부터 영상 49도의 환경에서 운행이 가능한 것도 강점 중 하나예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로템은 올림픽 기간 중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기술력과 프로젝트 관리 능력은 이러한 대규모 국제 이벤트에 필수적인 교통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있어 결정적입니다. 현대로템은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 철도 시장 내 입지를 더 탄탄히 다져나갈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현대로템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과 기술적 역량은 그들이 더 넓은 분야로 확장하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은 단순히 교통 인프라에 국한되지 않으며 현대로템이 보유한 혁신적인 기술과 관리 시스템을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바로 미국 방산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현대로템의 HR 셰르파도 있습니다. HR 셰르파는 현대로템의 대표적인 전기 구동 방식 무인 차량으로 6륜 전기 구동 체계를 갖췄으며 360도 제자리 회전 능력 등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합니다. 에어리스 타이어를 장착해 펑크 우려 없이 지속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며 특허받은 디자인 적용으로 전장에서 기능적인 활용도도 높였습니다. 경호 탐지 특수 임무 등 어떤 장비를 탑재하느냐에 따라 다각도로 계열화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원격 주행 기능을 비롯해 차량 앞 병사를 자동으로 따라가는 종속 주행 등의 자율주행 능력 역시 가능한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아리온 스맥과 함께 미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HR 셰르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로템은 K2 전차와 K808 차륜형 장갑차 등 다양한 방산 무기를 개발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이제 더 넓은 분야, 특히 미국 방산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로템의 북미 전동차 시장에서의 현재 위치는 탄탄한 기술력과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LA 전동차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계약은 현대로템이 북미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특히 LA 전동차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계약은 현대로템이 북미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인식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현대로템이 북미에서의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현대로템의 미국 신공장은 현지에서의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더 짧은 공급망과 빠른 대응 시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현대로템의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현지 고용 창출과 기술 이전을 통해 현대로템과 미국 경제 사이의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움직임은 현대로템이 북미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목표 설정과 사업 전략을 명확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게다가 현대로템의 미국 진출은 단순한 시장 확장을 넘어서 한국과 미국 양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현대로템의 글로벌 전략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면 앞으로도 계속될 혁신과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